여기 이 책은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책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유득공이란 인물은 그의 저서 발해고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는 남쪽을 차지했고 대씨는 그 북쪽을 차지하고 이름을 발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남북국이다. 그러니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하는데도 고려가 이를 쓰지 않았으니 잘못이다. 이 글에서 부여씨는 백제를, 고씨는 고구려를, 김씨는 신라를 의미한다는 것 정도는 삼국시대의 역사를 열심히 들은 친구들이라면 다들 눈치챘을 것 같은데요. 처음 등장하는 성씨 이 대씨는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 보니까 김씨는 남쪽을 차지했고 대씨는 그 북쪽을 차지하고 이름을 발해라고 하였다라는 데서 우리는 대씨가 바로 발해의 건국자 성씨임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유득공은 이렇게 한반도의 남쪽을 신라가 북쪽을 발해가 차지하고 있는 양상을 남북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흔히 삼국시대 뒤에 이어지는 시대를 부르는 표현으로 통일신라 시대가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통일신라 시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같은 시기 한반도 북쪽에서 고구려를 계승하며 등장한 발해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 우리는 한반도 남쪽 통일신라의 역사, 그리고 한반도 북쪽 발해의 역사, 이렇게 두 개의 역사를 모두 아우르는 남북국 시대로의 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발해의 역사입니다. 668년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을 맞이한 고구려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은 고구려의 왕과 귀족 등 지배층과 고구려 유민들을 중국 각지로 이주시켰어요. 남아서 끝까지 당에 저항한 유민도 있었지만 결국 고구려 부흥운동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고구려 유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중국의 요서와 영주 지역으로 끌려온 이들은 비단 고구려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말갈, 거란인들도 당에 의해 이곳으로 끌려온 터라 당의 지배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만을 가장 먼저 행동으로 표출한 것은 거란인들이었습니다. 거란이 먼저 요서의 영주라는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혼란을 틈타 고구려 유민의 대표 대조영도 행동에 나섰어요. 그는 고구려 유민과 일부 말갈인들을 이끌고 영주를 벗어나서 동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당군이 고구려 유민의 뒤를 쫓았어요. 그렇게 이들은 천문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당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한 대조영은 무사히 동모산이라는 곳에 터를 잡는 데 성공했고 여기에 발해를 건국하게 되니 그 시기가 698년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발해가 건국될 당시 발해 주민 380명의 성씨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보면 대씨, 고씨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먼저 대씨는 예상했겠지만 발해를 건국한 옛 고구려의 장군 출신 인물 대조영의 성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고씨는 고구려 지배층의 성씨죠.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발해의 지배층은 대체로 고구려 유민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씨와 고씨를 제외하고도 왕씨, 이씨, 장씨 등 발해를 구성하는 다양한 성씨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고구려 유민뿐 아니라 다수의 말갈인들이 섞인 것으로 주로 발해의 피지배층을 구성했습니다. 발해 민족의 지배층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해서 만들어진 국가로 우리는 발해의 고구려 계승 의식을 여러 가지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업 시간의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할게요. 발해의 역사도 이제까지 우리가 봐왔던 삼국시대의 역사와 굉장히 비슷하게 전개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발해는 쇠퇴가 매우 천천히 진행이 되다가 좀 갑작스럽게 멸망하는 경향이 있어요. 10세기까지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거란이 성장하고 침입하게 되면서 좀 급격히 멸망하거든요. 사실 쇠퇴의 역사는 우리가 별로 이야기하진 않고 우리는 발해의 발전과 전성기를 일궈낸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발해의 발전과 전성기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참 다행히도 고작 4명입니다. 4명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이미 확인한 대조영을 시작으로 해서 무왕, 문왕, 그리고 선왕, 이렇게 4명의 인물인데요. 발해는 공부하기가 진짜 편합니다.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왕의 업적이거든요. 먼저 대조영은 우리가 건국자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무왕하면 마치 무력이 떠오르지 않나요? 문왕하면 뭔가 배움을 추구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럴 문자가 들어가니까. 또 선왕은 발해를 선두로 이끄는 자, 전성기를 이룩한 사람일 것 같죠? 그 느낌 그대로 발해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 만큼 독자적인 천하관을 당당히 내세웁니다. 그게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발해의 연호인데요. 무왕 때에는 인안, 문왕 때는 대흥, 보력, 선왕 때는 건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어요. 참고로 연호는 해를 부르는 호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삼각산중학교에 온 게 2024년 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를 기준으로 삼각산 김민지라는 6글자짜리 연호를 만들면 올해는 삼각산 김민지 2년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무왕이 인안이라고 하는 연호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문왕이 기준으로 삼은 그 연도가 인안 1년, 그 다음 해는 인안 2년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걸 보통은 중국 황제가 쓰는 연호를 그대로 따라 쓰거든요. 한반도에 있는 국가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발해 왕이 직접 자신의 제위 연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연호를 따로 만들었다는 데서 중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천하관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수도입니다. 발해는 수도를 비교적 여러 번 천도하는데요. 교과서에 좀 설명이 애매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해볼게요. 무왕 때에는 원래 수도인 동모산에서 중경으로, 그리고 문왕 때에는 상경으로 갔다가 다시 동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선왕인데 선왕 전에 성왕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성왕이라는 인물 때 다시 상경으로 한번 천도를 하고, 그리고 그 수도가 선왕을 지나서 발해 멸망 때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별로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거 외우느라고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암기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동중상 동상. 겨울이 되면 춥고 몸이 뻣뻣해지니까 안전사고가 더 자주 일어나잖아요. 겨울 동자를 써서 겨울에는 중상도 입고 동상도 입는다 라고 기억해주면 좀 편하겠죠. 지금부터는 왕 한 명씩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왕의 대외관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왕은 좀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그 상대가 당입니다. 그래서 당과 싸우자, 무왕이라고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당의 적대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당이니까요. 건국 과정에서도 당군과 천문령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도 했었고요. 애초에 말갈인을 안고 건국되었던 발해였기 때문에 무왕은 동북 쪽에 있는 말갈족을 복속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동북 쪽 끝에 있는 흑수말갈만큼은 발해의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흑수말갈은 오히려 발해의 세력 확장의 위기를 느끼고 당과 연계해서 발해의 침략에 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왕의 동생이었던 대문예라는 인물은 이 당을 적대하는 것을 계속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무왕과 뜻이 맞지 않아서 당에 망명해버리는데요. 대문예를 내놓으라는 무왕의 요구를 당나라가 거절해버리자 무왕은 장문휴라고 하는 발해의 장군을 시켜서 당의 산둥반도에 위치한 등주라는 곳을 공격합니다. 여기에 일본이 발해를 지원하고 신라는 당의 편에 붙게 되면서 이런 대립구도가 형성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문왕에 이르게 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문왕은 그럴 문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배울 것 같은 이미지라 했잖아요. 문왕은 당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당과 친하게 지내자라는 입장을 표명해요. 정확히는 당이 그래도 동아시아 최대 선진국이자 강대국이긴 하니까 냉정하게 배울 건 배워야 한다는 거죠. 문왕은 당과 우호 관계를 회복하고 이미 당과 관계를 개선한 신라와도 신라도라고 하는 교역로를 통해서 무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당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 내용은 우리 문왕의 대내 정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문왕은 당의 삼성육부제라는 중앙행정제도를 모방한 발해의 삼성육부제도를 실시합니다.
발해의 삼성 육부대는 비록 당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긴 하지만 발해의 독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곳도 군데군데 녹아 있어요. 또 문항은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게 되는데요. 발해의 지방행정제도는 5경 15부 62주라고 해서 5개의 큰 수도를 두고 민족의 거주 범위에 따라서 영토를 15개 부로 나눈 후 그 밑에 주, 그 밑에 현 이런 것들을 두어서 관리했습니다. 주와 현에는 모두 지방관을 파견해서 말갈 촌락을 지배하도록 했는데 작은 촌락은 그 지역 토착민인 말갈 족장이 관리하면서 중앙에서 파견한 행정관을 보좌하도록 했습니다. 8세기 말 등장한 선왕은 최대 영토를 확보하면서 전성기를 이룩한 인물입니다. 북으로는 말갈족을 대부분 복속하고 요동지역으로도 진출하였으며 남쪽으로는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잇는 선을 경계로 신라와 국경을 접하기도 했어요. 당은 이런 발해의 성장에 대해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의 해동성국이라는 별칭을 붙여서 칭송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선왕은 문왕이 죽고 장기간 발생한 발해의 분열을 수습한 것으로도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선왕 사후 다시 내분이 발생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란이 요라는 나라를 세우고 등장하면서 그로부터 10년 만인 926년 갑작스럽게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발해는 문왕 시기부터 이런 당의 제도를 수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 그림은 당과 발해의 삼성 육부 제도인데요. 법을 위반하는 중서성, 심의하는 문화성, 그리고 집행하는 상서성, 총 3개의 성과 상서성 밑에 6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었습니다. 발해 역시 유사하게 3개의 성과 6개의 부로 이루어진 중앙제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하지만 발해는 당의 문화를 그대로 모방만 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독자성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갔는데요. 먼저 삼성의 명칭을 보면 당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라는 독자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상서성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발해의 정당성 아래에는요, 곧장 육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좌사성, 우사정이라고 하는 중간 행정기구를 하나 더 마련해 각각 3개씩 부를 관장하도록 하는 등 이원적인 체제, 이원적 구조를 보이고 있죠. 육부의 명칭도 당과 다른데 잘 보면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충인의지 예신, 아마 도덕 시간에 유학의 6가지 덕목으로 배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발해는 육부의 명칭에 유교 덕목을 반영함으로써 통치의 유학 이념을 적극 활용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발해의 지방제도 역시 당과 대비되는 독자성이 드러나는데요. 당은 주 밑에 현을 두는 주현제라는 지방행정제도를 구축했습니다. 발해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5경 15부 62주라는 행정구역을 두고 주 밑에는 현을 두어서 넓은 영토를 관리했었죠. 이렇게 주 밑에 현을 두는 모습은 물론 당의 제도를 약간 모방한 흔적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더욱 큰 행정구역인 5경과 15부는 발해의 독자적인 행정제도입니다. 특히 15부는 부역, 속신 등과 같은 독자적인 생활권을 단위로 설정한 것으로 발해가 인위적인 행정 단위를 설정하지 않고 각 종족의 독자적인 생활과 세력 범위를 인정해 행정제도를 구획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발해가 단순히 당의 제도를 뺏긴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스타일로 변형해서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해와 당의 수도를 살펴볼게요. 왼쪽은 당의 수도 장안성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발해의 수도 상경성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수도였죠. 여러분은 이 두 수도의 모습에서 어떤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나요? 먼저 우리 발해 상경성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이 내용은 참고로 교과서 66쪽을 보면은요 거의 그대로 있으니까 참고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발해는 수도인 상경성에 가로 세로로 길을 내면서 도시 전체를 바둑판처럼 구획했습니다. 그리고 상경성 전체를 아우르는 외성을 사방에 둘렀는데 그 길이가 장장 16km에 달했다고 하죠. 발해와 당의 수도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는요, 수도의 북쪽 중앙에 왕이 거주하는 궁성과 그리고 관청이 있는 황성을 배치했다는 것, 그리고 황성에서 남쪽으로 쭉 뻗은 이 주작대로라는 것을 건설했다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발해 상경성이 당의 장안성을 모방해 만들어진 계획 도시였다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상경성은 동아시아에서 장안성 다음으로 가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래는 통일신라 역사도 좀 한 번에 촬영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영상 길이가 30분 넘어갈 것 같아서 이쯤에서 한번 끊을게요. 다음 시간엔 통일신라 역사로 돌아오겠습니다.